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3장 리비도를 승화하다 3-2 자동차에 타고 있던 루이씨를 다시 떠올려 보자. 미셸 베르제가 침묵의 순간 후렴구를 재반복하기도 전에 노래의 느린 리듬과 가수의 친숙한 목소리가 루시의 영혼을 고양하기도 전에 앞차 운전자가 급정거하자 루시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꽉 움켜쥔 채 브레이크를 밟는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진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루시가 뭐라고 소리쳤던가. 내가 앞에서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대목을 빼먹은 것 같다. 루시는 소리친다. 바보 같은 놈! 나가 죽어!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소리친다. 바보 같은 놈! 자, 이쯤에서 프로이트가 1915년에 발표한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의 한 대목을 읽고 루시의 이런 반응이 내포한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 시간 우리를 방해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해친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무의식적 충동을 느낀다. 지옥에나 가라는 표현은 화난 사람이 감탄사처럼 내뱉는 욕설이지만 실제로는 돼지라는 뜻이고 우리의 무의식에서 이 표현은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진지하고 강력한 소망이다. 사실 우리의 무의식은 사소한 이유로도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이처럼 프로이트가 문명 속의 불만에서 말하는 바의 요지는 간단하다. 바로 그 순간 류씨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앞차의 운전자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류씨는 그럴 권리가 없다. 그녀가 오래전에 조그만 새끼 포유류에서 불과 몇 달 만에 인간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내면화된 금지 덕분이었다. 류시의 타고난 충동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금지되었다. 이미 규범과 금지로 점철된 문화적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타인을 죽이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는 금지. 어떤 것들, 특히 부모의 침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봐서는 안 된다는 금지. 부모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3살 아래 여동생을 두들겨 패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랑과는 사뭇 다른 성격의 감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남자를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문명사회가 금기시하는 이 모든 충동을 류씨는 자기도 모르게 수시로 검열하며 살아왔으며 그 충동들은 그녀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녀 자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차원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즉, 프로이트가 이드라고 부르는 무의식의 차원 말이다. 하지만 류씨에게는 여전히 공격성이 남아있어서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격성을 발휘해야 해서 공격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이 되고 그녀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이를테면 그녀는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면 자신의 고단함은커녕 아름다움도 전혀 알아주지 않는 남자를 견딜 수 없다. 물론 류씨는 종종 그 남자를 죽이고 싶다. 그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녀의 의식이 용납하지 않는 증오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류씨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단죄하고 경멸하고 응징한다. 이것이 바로 문명 속의 불만이다. 어떻게 미셸 베르제의 노래가 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미적 감동이 류시의 억압된 공격성을 충족하고 그녀를 구원하고 죄책감에서 해방하기에 이르렀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충동이 유연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충동은 자연이 정해주지 않은 대상에 만족하는 법을 터득한다. 이런 인간 충동의 유연성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프로이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인간은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공격성을 충족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 또한 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성적 충동을 해소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하다. 실제로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공격성을 해소하는 사자나 성행위가 아닌 방식으로 성본능을 해소하는 수토끼는 상상할 수 없다. 동물의 본능은 요지부동이다. 즉, 동물은 본능이 지정한 대상만을 노리고 그 목표물과 동떨어진 대상을 찾는 일탈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융통성이 있는 인간의 충동은 최초 목표물에서 눈을 돌려 자연적이지 않은 대상, 문명이 제안하는 대체물, 즉 아름다움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충동이 최초의 목표물에서 멀어지려면 우선 그 충동이 금지되고 억압되어야 한다. 그렇게 미적 감동에 재투자될 수 있는 에너지, 즉 리비도가 생성되고 미적 감동은 억압된 성적, 공격적 충동의 승화로 정의된다. 요컨대 문명이 유아기에 우리에게 검열하라고 강제했던 충동들을 간접적이고 정신적이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왜 문명 속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으로 승화를 제시하는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불만은 우리 내면에서 갈등하는 초자아와 이드의 대립에서 비롯한 것이다. 즉, 우리 내면에서 반사회적 충동을 표출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어떤 부분과 끊임없이 충족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 사이의 갈등, 사회의 요구와 충동적 개인의 요구 사이의 갈등이 바로 문명 속 불만의 기원이다. 게다가 우리를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 역시 이 갈등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미적 감동이 그토록 강렬하게 우리를 뒤흔드는 이유다. 이 기이한 쾌락을 느끼는 아주 짧은 순간에 류시의 마음속에서 그 모든 갈등이 갑자기 활동을 멈춘 것만 같다. 이때만큼은 이드가 요구하는 것을 초자아가 허락한다. 초자아가 금지하는 일체의 충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드이므로 물론 이상한 일이기는 하다. 이때만은 우리를 사회적으로 인정된 인간이 되게 하는 그 갈등에서 벗어난 것만 같다. 그리고 이 순간에야말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칸트는 미적 쾌락을 육체와 정신 사이 갈등이 종식된 상태로 보았다. 프로이트에게도 역시 미적 쾌락은 인간성에 내재하는 초자아와 이드 사이 갈등의 휴전 상태를 의미했다. 이처럼 불가능한 내적 조화를 잠시라도 느끼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지 그런 상태를 엿보고 한순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황홀경에 빠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약속만으로도 마음은 한껏 벅차오른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그것은 지켜질 필요도 없는 약속인 셈이다. 당신도 당신 안에 이 갈등을 떠올려 보라. 한편에는 당신이 태어난 지 몇 달 뒤부터 줄곧 억압해온 일체의 공격성, 자연스럽게 갈망했던 모든 것, 소유하기, 사랑을 독차지하기와 문화적 규범을 신속히 내변화하여 스스로 금지하고 억압하며 살아온 모든 것을 들여다보라. 그러다가 지긋지긋해. 더는 견딜 수 없어. 바보 같은 놈. 나가 죽어! 라고 외칠 때나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릴 때 순간적으로 폭발하던 그 모든 금지당한 공격성을 되새겨보라. 그 모든 충동의 목적은 결국 만족을 얻는 데 있으므로 이 공격성은 어떻게든 표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에는 사회적, 도덕적 이상의 중압감,
해야 해 혹은 하면 안 돼라고 명령하는 때로 의식적이고 되게 무의식적인 초자아의 준엄한 목소리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프로이트의 명제는 대단히 독창적이다. 즉, 우리가 어떤 그림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우리의 억압된 반사회적 충동은 그 아름다움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때 초자아는 그 만족을 용인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는 억눌렸던 공격적 충동이나 성적 충동이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홀린 듯이 깨어나 급기야 미술관이라는 사회적 틀 안에서 충족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미적 쾌락의 마법이다. 문명은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충족할 어떤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내가 게르니카를 보러 온 사람들의 평화주의적이고 낙천적인 언급에 까칠하게 굴었던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문화가 펼치는 이 고도의 속임수 앞에서 경이로워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예술가들의 중재를 통해 우리의 공격성을 정신적인 감동으로 바꿔놓을 줄 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이 마법의 효력이 있다.